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제가 법률 용어라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저도 공부할 겸 용어 설명만 드리는 영상입니다. 중앙일보에서 피의사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피의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혐의나 의심을 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자는 입을 피자, 당할 피자, 약간 수동적인 의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는 의심하다라고 해서 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suspicion, doubt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피의 사실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문으로 어떻게 되냐면 피의 사실을 부인했다. 피의 사실과 실명을 검찰이 공개하지 않았다. 피의 사실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피의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제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은 이제 피의자라고 용의자는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이제 보여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뒤에서 찾아볼 거고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어 있으나 여기까지가 이제 피의자 용의자고요. 아직 법원에 공소제기를 당하지 않은 자. 그래서 공소제기를 당하면은 이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 뒤에 보이듯이 공소제기를 당한 후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으로 불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피의자 하면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듣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진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혐의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구체하거나 다른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가가지고 나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의자는 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참고인은 그냥 참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에 대해서는 체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피의자는 할 수는 있는데 참고인은 피해자, 목격자 등 범죄자가 아니므로 피의자도 의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범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피의자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용의자랑 피의자를 구분했죠. 입건이 되면 신분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문이 되는 거죠. 용의자 쪽에서는 참고인으로 되는데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은 이름이 피의자 신문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용의자가 등장했고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있는데 용어가 헷갈리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의자라는 것이 처음 등장하는데 요거는 뭐냐? 범인으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용의자 신분이겠죠. 그러다가 용의자를 검찰이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거치면 그때 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건데요. 자, 그 뉴스 기사가 하나 있어서 2017년에 나왔던 건데 윤성이 NC소프트 사장의 아버지이자 김대치 대표 장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용의자였는데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식으로 입건 절차를 밟아겠죠. 그리고 경찰은 허 씨의 신분을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듯이 의심을 하고 있다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부터 피의자로 전환이 됐죠, 신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고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라고 인정을 했는지를 보면요. 여기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시비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진술한 것,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고 확인조차 못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량에서 신발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거는 감정 의뢰를 하고서 나중에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25일에 저녁에 이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죠.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서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것도 2018년 기사를 보면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MB 혐의 쟁점문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피의자겠죠. 그런데 이게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재판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고,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을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이제 공판이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순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그리고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피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유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용의자로 시작하죠. 용의자로 시작하면 약간 의심은 들지만은 아직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용의자입니다.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입건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요거는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은 용의자에서 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공소제기 절차가 진행되면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이라고 해서 뭐 유죄가 판결된 게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이 되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은 이제 유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률 용어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제 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피의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피의 사실이라고 이제 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풀어보면은 이제 의심을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이 그 박셀바이오 작용 기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이제 세포치료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선천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수지상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볼 겁니다. 선천면역이 하나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선천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특이적 반응에 의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걸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작용이 있다는 거죠. 보면은 이제 특이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T세포, B세포 같은 것들을 이제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비특이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선천면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병원체나 손상된 세포의 특정한 분자적 패턴을 인식하여서 염증 반응 유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적응 면역 반응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천면역에 작용하는 세포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요 패턴을 인식해가지고 적응 면역 반응에 기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천면역이랑 적응면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이 수지상세포가 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그러니까 적응면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도식화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람 몸에 보면 이렇게 CTL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죠. 자, CTL이라는 것은 이제 사이토탁식 T 림포사이트라는 뜻인데, 세포독성 T 림프구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CD8 플러스 T셀이라고 하죠. 킬러 T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림프노드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림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림프구로 채워져 있는 작은 결절이다. 결절은 또 뭐냐? 맺혀서 이루어진 마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죠. 보면은 이제 결자가 맺다결, 모으다결, 묵다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절은 이제 마디절, 마디마다 이렇게 뭐가 맺혀있는, 묶여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림프절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을 보면은 이제 초록색깔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강낭콩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림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여기 루코포레이시스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 이제 블러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체열한 혈액에서 이제 피를 일단 먼저 뽑는 겁니다. 거기서 백혈구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후 다시 환자에게 수혈하는 것을 바로 루코포레이시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말로는 백혈구 성분 채집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여자 혈액에서 과립구만 골라내는 방법. 그러니까 뭔가 백혈구를 좀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혈액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골라낸 과립구, 요런 것들은 이제 따로 뽑아내가지고 뭐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 감염에 취약한 상태인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다. 이런 과립구를 이제 보충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다음에 미성숙 백혈구가 뭐 많을 경우에는 이 백혈구만을 따로 이제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혈병 환자에게서 백혈구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액에서 백혈구만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제 부족한 사람한테는 백혈구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사람한테는 그거 백혈구만 빼가지고 다시 혈액에 백혈구가 없는
혈액만 다시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백혈구를 혈액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 구분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영어 사전 뜻을 보면은 이제 라틴어로 to take out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열한 혈액에서 백혈구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환자에게 다시 수혈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laboratory procedure겠죠. 뭐 실험실에서 하는 절차고, 그 다음에 white blood cells are separated from a sample of blood. 그러니까 혈액에서 이 백혈구만 따로 분리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returning the remainder.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되돌려 보내고 그런 것들. 첫 시작은 이제 루코포레이시스로부터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이랑 뭐 여러 가지 분화, 뭐 성숙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